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역대 최대 실적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제는 공동 생산 라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파운드리 부문에 있어서도 매출 비중을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엑시노스 2600이요.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죠. 저는 JW 인베스트 대표 곽유정이고요. 현재 TV 경제방송에서 패널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머니즈 와이프라는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제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 이제 영상을 올려드렸던 게 지난 여름쯤이었거든요. 그때 날씨가 어느새 가을 지나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워졌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따뜻하게 잘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준비한 일부 순서는요. 2차 전지 관련해서 브리핑을 좀 도와드리면서 어떤 종목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봐야 되는지 관련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2차 전지 했을 때 배터리 셀 업체들도 있고요. 또 배터리 소재 관련 기업들도 있죠. 그래서 배터리 셀 기업과 소재 관련 기업을 모두 다 봐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될 것 같아서 배터리 셀 관련 기업들 위주로 좀 도와드릴까 하거든요. 사실 이제 국내 배터리 대표적인 이제 3사라고 하면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SK온을 들어볼 수가 있는데 SK온 같은 경우에는 아직 우리 국내 증시에 상장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이 두 기업 위주로 좀 봐드릴까 하는데요. 이 두 개 기업 중에서 어느 쪽에 좀 무게를 두거나 비중을 좀 둬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해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최근 2차 전지 쪽에 들어오고 있는 관련 이슈들도 먼저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이제 2차 전지 쪽에 이제 투자하는 거에 있어서 망설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들어갈까? 아니면은 물려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물을 좀 타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2022년에서 2023년도 경쯤이었죠. 그때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엄청 펌핑이 돼서 갔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2차 전지 관련 섹터에 많이 이제 물려 계셔서 전기차 캐즘까지 겪으시면서 정말 인고의 시간을 많이 좀 겪어오신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이제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고민이 좀 많이 드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2차 전지 했을 때 이 전기차 캐즘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테슬라 3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3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이목이 많이 쏠렸는데요. 사실 또 테슬라 하면은 대표적인 이제 전기차 관련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테슬라 3분기 실적이 매우 긍정적으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테슬라의 3분기 차량 인도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나 증가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거 지금 전기차 캐즘이 지나가고 있는 시그널로 받아들여도 될까요? 이런 이제 의문이 드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여기서 좀 잘 봐야 되는 게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세액 공제를 이제 없앤다고 연초부터 이제 상반기 내내 관련 이슈가 들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9월 30일부로 이 미국의 전기차 세액 공제가 종료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이렇게 세액 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그런 수요가 일시적으로 이제 사재기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전기차 캐즘이 이제 잘 지나갔는지 보려면 테슬라 이제 4분기 실적이 좀 어느 정도 선방하면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에 이제 매출에서 상당 부분 성장세를 보였었던 테슬라의 사업 부문이 있는데요. 테슬라가 지금 사업을 또 문어발식으로 좀 많이 하고 있는데 로봇 쪽에서는 이제 옵티머스 만들고 있죠. 또 우주 관련 또 사업도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봐야 하는 건 바로 이제 ESS입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
부문인데요. 이쪽에서 관련 이제 매출이 크게 증가하면서 3분기 전체 사업 부문 중에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2차 전지를 봐야 할 때 이제는 전기차보다도 ESS 쪽을 잘 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ESS 신문기사 많이 보시거나 내지는 뭐 경제방송 많이 보신 분들은 익숙할 법한 단어이기도 한데 여전히 또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ESS 관련해서 좀 설명을 도와드리자면요. 이 ESS 같은 경우에는요. 발전소에서 생산이 된 전기를 저장을 했다가 필요할 때 내보내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AI 슈퍼사이클이 지난해부터 우리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지금 세계 증시를 좀 좌지우지할 정도로 사이클이 크게 지금 들어와준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전력 관련주 가죠, 재생에너지 가죠, 거기다 원전주 가죠, 더 나가서 지금 반도체 쪽도 엄청난 시세를 지금 내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그런 이제 AI 산업군에서 이 ESS가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많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을 하려면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보다는 많게는 10배 이상의 전력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전력 공급이 막히게 되면요. 서버에 심각한 장애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ESS에 미리 저장해둔 전기를 보내서 예측 불가능한 변수에 대응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ESS가 주목을 받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또 추가적으로 각광받는 분야가 있는데 바로 재생에너지 쪽입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광이나 이제 풍력 같은 경우에는 날이 좋을 때, 내지는 뭐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때 에너지, 그러니까 전기를 많이 이제 생산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 생산되어 있는 전기를 이제 저장할 곳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ESS고요. 이렇게 이제 생산된 전기를 날씨가 이제 안 좋을 때 그런 이제 변수에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근에는 각국의 재생 에너지 정책 확대와 함께 ESS 보급 역시도 지금 폭발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우리 이제 국내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또 펼치고 있는 중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향으로 해서도 이 ESS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리를 하자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런 이제 AI 슈퍼사이클을 타면서 AI와 데이터 센터가 지금 현재 수요와 시장 성장을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재생에너지 확대와 또 향후 이런 에너지 안보 이슈가 ESS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이제 뒷받침할 것으로 시장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에서 들어오고 있는 이제 이슈들도 좀 살펴보면요. 최근에 정부에서는 제2차 ESS 중앙계약 시장 입찰에 이제 들어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1차 입찰에서는요, 삼성 SDI가 수주 점유율을 한 76% 정도 확보를 했었거든요. 삼성 SDI가 내세운 ESS 같은 경우에는요, NCA라고 해서 그 3원 개 이제 배터리 쪽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좀 하이엔드 고가의 그런 이제 배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LFP 이제 ESS용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을 제끼고 이렇게 많은 수주를 따냈다라는 점에 있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사실 삼성 SDI 쪽에서는 해외 진출을 염두를 해뒀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내에서의 이런 정부 수주와 같은 트랙 레코드가 또 굉장히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져요. 일단은 고가의 ESS용 배터리라 할지언정 현재적으로 투자 관점에서 그렇게 진입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국내 이제 울산 공장 생산 기반으로 인해서 정부의 산업 기여도 평가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부분들도 결정적 요인이지 않았나라고 해서 시장에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이제 정부의 2차 입찰의 핵심 변수 역시도 ESS용 배터리를 어디서 만드느냐가 지금 이제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 1차 입찰에서 수주를 한 24% 정도 따냈는데
그래서일까요? 이제 중국의 난징 공장의 LFP 라인의 일부를 충북의 오창 공장으로 이제 이전 검토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오창에 있는 NCM 라인을 LFP 전용으로 전환하는 그런 시나리오들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이슈 자체가 이런 1조 규모의 ESS 관련해서 정부 입찰 관련 내용들 들어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일단 시장에서 모멘텀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이제 기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I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2차 수주에서도 삼성 SDI가 또 많은 수주를 따낼 것으로 또 시장에서는 여전히 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부분들 있습니다. 지금 단독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내 ESS 시장에 있어서는 선두로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삼성 SDI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삼성 SDI가 그래도 올 상반기 고무적인 그런 성과들을 이제 ESS 쪽에서 계속 좀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1위의 ESS 기업인 플루언스와 이런 관련 배터리 공급 소식이 올 상반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ESS 쪽으로 했을 때 주요 매출처 자체가 지금 플루언스라는 곳이고요. 플루언스가 어떤 곳이냐면 2018년도경에 독일의 이제 시멘스와 미국의 AES라는 기업이 합작으로 설립한 이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는 ESS와 AI를 결합한 솔루션을 이제 제공을 한다고 하는데요. 플루언스가 미국에 설치한 ESS 40%가요. 이 데이터 센터에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공급 규모는 삼성 SDI 연간 매출의 10% 미만 정도라고 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 SDI가 올해 1월 기준 생산능력 90% 상당의 ESS를 수주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이런 ESS 수요를 지금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차용 라인을 이제 ESS용으로 전환을 해서 생산 능력을 전년 대비해서 이제 올해 한 20% 정도 늘릴 계획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계속해서 관련 이제 수주 소식들도 계속 좀 잘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테라 에너지의 4천억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 소식도 들려오기도 했었고요. 또 유럽의 상업용 ESS 업체인 테스볼트의 통합형 배터리 제품을 공급한다는 관련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국내에서 이렇게 또 선전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역시나 미국 시장 진출 발판을 계속 좀 잘 만들어 나가고 있는 삼성 SDI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도 미국의 미시간 생산 거점으로 배터리 팩 라인을 이제 전환한다라는 그런 소식들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삼성 SDI가 실적으로 봤을 때는요, 올해 적자만 지금 1조 정도로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역시나 이렇게 지금 ESS 쪽으로 상세를 한다고 한들 아직까지 전기차 캐즘 영향을 받고 있는 게 이제 삼성 SDI인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ESS 사업에서는 좀 어느 정도 지금 우위를 좀 가져가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ESS 쪽에서 나오고 있는 이런 수주가 매출 전환으로서 실적의 가시화가 돼야지만 사실 이제 삼성 SDI가 시장에서 더더욱 부각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국내 쪽 ESS 쪽에서는 우위를 선점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전력 기업들 보면 전력 3사, 효성중공업,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국내향의 매출 비중이 조금 더 높은 편이죠. 그렇게 이제 비슷한 결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거 차치하고서라도 삼성 SDI 쪽에 또 들어오고 있는 모멘텀 중 하나가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관련 이슈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전고체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곳 중에서는 가장 빠른 상용화가 기대가 되는 곳이 삼성 SDI이기도 해서 단순하게 ESS 쪽만 보고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 판단하지 마시고 조금 더 다각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체크하셔서 전략을 세워나가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음 종목은요. LG 에너지 솔루션을 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뭐 TV 방송 나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ESS의 1위 기업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라는 말씀을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효성중공업과 HD 현대일렉트릭의 매출 비중이 거진 북미향으로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출 파이 자체가 캐파 자체가 굉장히 큽니다. 근데 LS 일렉트릭은 아무래도 매출 자체가 국내 쪽에 이제 치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도 그렇고 매출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고 조금은 약간 3등 기업으로 약간 밀리는 감이 없잖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북미 쪽에 수주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사실 시장에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인사이트를 가지고 오는 거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이미 미국 쪽에 수조 원대를 투자를 해서 공장들이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공장을 지금 운영 중인 곳들도 있고 또 건설 중인 곳들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실적을 보니까 ESS 사업이 3분기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영업이익이 6천억 원대 그리고 세액공제를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분기에 냈었던 영업이익 자체가 두 자릿수에 불과했거든요. 한 14억 정도가 냈었는데 이번에는 6천억 원대를 낸 겁니다. 이렇게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2분기, 3분기 연속으로 지금 흑자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삼성 SDI보다 사실 매출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실적으로 좀 확인이 될 수 있었던 부분이고요. 또 특히나 이런 미국의 IRA 세액 공제 보조금 없이도 흑자를 기록한 점에서 시장에서 더더욱 주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LG에너지 솔루션 쪽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가 제가 아까 앞서서 테슬라가 지금 ESS 쪽으로 사업이 지금 성장세를 타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이 서로 이제 또 고객사 관계입니다. 그래서 테슬라로부터 6조 원대의 ESS 배터리 공급 관련 소식도 LG 에너지 솔루션 쪽에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당일 주가상 모멘텀으로 볼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의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이 2분기부터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해서 4분기에는 완전 가동 체제에 들어갈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ESS 사업 부분 매출이 3분기 대비해서 4분기 때는 52% 정도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연초까지도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 상승세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나 시장에서 이제 전망을 했을 때요. 2027년도 ESS 매출 전망치가 약 7조 원대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본 곳은 8조 원대까지 보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2025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ESS 매출이 한 3조 정도 가량 되는데요. 지금 이제 3조 원에서 거의 한 2배 이상 정도 ESS 매출 발생에 대한 부분들이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은 지금 북미향으로 해서 관련 수주를 지금 많이 따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ESS 배터리 진입이 제한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현지 생산 능력을 선제적으로 지금 이렇게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경쟁력이 좀 더 부각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미국에서 이런 ESS 캐파를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반사이익을 톡톡히 노려볼 수 있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전기차 배터리 그 생산 라인을 지금 현재 ESS용 LFP 배터리 생산 라인으로 지금 전환을 또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지금 굉장히 좀 유연하게 대응을 잘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ESS 사업과 관련해서 좀 수주 잔고가 50기가와트시 정도 이상 확보가 되었다라는 그런 언급들이 나오고 있어서 향후에도 이제 관련 수주나 매출 확대가 가능하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나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에너지솔루션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 ESS 쪽으로 봤을 때는 매력도가 좀 상당하다고 보여지고요. 이번에 이제 정부 2차 입찰에서 삼성 SDI와 이제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또 수주 물량을 따낼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전기차용 배터리 또 캐즘 이런 부분들보다 ESS, 그러니까 AI 슈퍼사이클 향으로 해서 이런 구조적인 산업이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2차 전지 ESS가 지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서 정리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캐즘만 지나가게 된다면 매출은 더더욱 이제 퀀텀 점프하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은 그러니까 이번 사이클에서도 지금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중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내년까지 쭉 가져가 볼 법한 그런 업종 섹터군이 2차 전지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이제 반도체 관련 섹터가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치면 다음 주도주가 이제 2차 전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ESS 쪽으로 매출 선방이 좀 더 빠르게 이루어지고 또 이렇게 흑자 전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모멘텀이 조금 더 빠르게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종목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단기 좀 차익 실현하고 눌림목에서 공략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투자용으로 본다면 여전히 매력도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섹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비중 투자도 가능하고 또 중장기 관점에서 보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전략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전략 세우실 때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또 다음 신사임당 채널 2부 영상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JW 인베스트 대표 가유정입니다. 지난 1부 2차 전지 영상 잘 보고 오셨나요? 오늘 영상은요, 반도체 섹터 쪽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10만 전자를 찍고 있는 삼성전자. 지금 들어가도 될지 이런 부분들 고민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많이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TV방송 나가면서 올해는 SK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를 보세요라는 말씀을 정말 많이 드려왔거든요. 근데 이제야 삼성전자가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잖아요. 파운드리 쪽에서 TSMC 쪽에 시장 점유율이 밀리면서 계속해서 적자도 또 누적이 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고요. 여기에 이제 HBM3 12단 콜 테스트 통과도 계속 좀 지연이 된 여파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분위기가 완전히 좀 반전되는 분위기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올 초부터 이제 기점으로 해서 범용 반도체 쪽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반등세가 가파르게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삼성전자가 드디어 HBM3 12단 퀄 테스트를 이제 통과하게 되면서 이제 납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기다 또 파운드리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규모 수주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기도 하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바라보고 있는데요. 특히 3분기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나란히 역대 최대 실적에 도전하고 있다라는 점을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업이익 측면에서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약 한 11조 원 정도 컨센서스가 나온 상황이고요. 삼성전자 역시도 잠정치가 영업이익이 한 12조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DS 반도체 부문에서만 약 5조 원 이상의 이익이 예상되는 부분도 있고요. 이렇게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나란히 이렇게 호실적을 올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 그 이유가 당연히 최근에 AI 서버 투자가 계속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HBM 수요를 계속해서 좀 폭발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범용반도체 쪽도 보니까요, 가격 상승이 굉장히 꽤 가파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DDR4가 6개월 연속 상승세가 나오고 있고요. DDR5는 연초 대비 40% 상승, 그리고 랜드 플래시가 8월 대비해서 10%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 연초에 중국의 이구환시 전체에 영향도 있겠지만요. 최근에 이렇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쪽에서 계속 고부가 가치 제품들, 특히 HBM 생산에 이제 집중하게 되면서 범용 DRAM이라든지 랜드 공급이 상대적으로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가격 상승이 이제 가속화된 그런 여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캐펙스를 지금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 역시도 지금 설비 투자 여전히 지금 계속 확대해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내년 설비 투자 규모가 올해 대비해서 4% 정도 이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치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메모리 사이클이요, 올해도 강했지만 내년까지 좀 더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계속 시장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죠. 여기에 또 이제 들어오고 있는 또 이슈 중에서 하나가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15년 만에 방한한다는 이슈가 있습니다. 에이펙 정상회담을 이제 계기로 해서 에이펙 CEO 서밋이라는 이제 행사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엔비디아의 젠슨항 CEO가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이런 여러 가지 전략들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특히 30일 저녁에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또 현대차 그룹의 정일선 회장 그리고 젠슨항 CEO 3명이 만찬 회동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때 이제 엔비디아와 HBM4 협력과 또 AI 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 뭔가 좀 구체화된 내용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키워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엔비디아와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해나가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GDDR7 같은 경우에도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라는 소식들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슈퍼컴퓨터인 DGX 스파크의 고성능 SSD를 삼성전자가 공급을 한다라는 이슈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금 삼성전자가 HBM3 12단은 납품이 말씀드렸다시피 임박이 된 상황에서 HBM4 인증도 지금 현재 좀 기대가 되고 있고 여기에 GDDR7이라든지 SSD 공급까지 더해지게 되면서 좀 엔비디아 AI 생태계 내에서도 거의 이제 삼성전자는 완성형의 파트너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AI 메모리 풀셋, 그러니까 풀 라인업 전략으로 지금 토탈 AI 인프라 파트너로 입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라는 점도 굉장히 좀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의 HBM4 관련해서 이번 주에 또 찌라시가 돌기도 했었거든요. 10만 전자 삼성전자의 혹독한 신고식 이다라는 그런 평가들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HBM4 컬 테스트를 실패했다라는 그런 찌라시가 돌 정도로 지금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HBM4를 엔비디아의 컬 테스트에 통과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해서 좀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하는 것 같고요. 보니까 이번에 제27회 반도체 대전이라는 이제 행사에서요. 삼성전자가 HBM3E와 함께 HBM4를 나란히 전시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나란히 전시를 했다라는 건 뭡니까? 이제 세대 교체 주도권이 이제 우리 쪽에도 오고 있다라는 것을 약간 좀 보여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이 HBM4 같은 경우에는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루빈에 이제 탑재가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산 체제가 이미 완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는 계속해서 SK 하이닉스가 약간 좀 그 선두에 있는 그런 포지션은 계속 좀 잡아나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도 하죠. 엔비디아가 워낙 이런 성능이나 공급 안정성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매우 까다롭게 이제 기준을 적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이제 HBM4 공급사 선정에 있어서도 AI 반도체 시장 판도 결정 변수가 될 것이다라는 시장의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이슈도 여전히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 HBM에 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가 D램이잖아요. D램을 이렇게 적층으로 쌓아서 만든 게 HBM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에 메모리 3사,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메모리 3사 모두 다 지금 HBM 그리고 AI 고성능 제품 생산에 공정을 지금 매우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범용 반도체라든지 구형 DDR4 생산 같은 경우에는 고객사와 협의한 그런 이제 물량들만 남기고 이제 연말에는 완전 이제 중단하게 될 가능성들도 지금 시장에서 내다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제 구형 디램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이나 이제 대만의 메모리 업체들 쪽에서 앞으로 좀 담당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시각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조선 업계에서도 컨테이너선 같은 그런 선박은 중국 쪽에서 만들고 우리나라는 LNG 운반선이라든지 뭐 특수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 위주로 만드는 그런 이제 구조로 가듯이 반도체 쪽도 마찬가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DDR4가 최근에 가격이 계속 좀 올라가다 보니까 전자제품 제조업체들이 지금 이 DDR4를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좀 사재기에 나서는 그런 이제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형 메모리 수요 자체는 줄진 않았지만 공급이 지금 좀 빠르게 축소되고 있어서 지금 변목 형상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또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게 되면은 남은 생산 물량만으로도 단위당 마진이 크게 개선되는 또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범용 반도체를 조금 적게 만들어도 사실상 좀 많이 버는 단기적인 구조가 좀 만들어 나가지는 상황이라서 디램 가격 급등에 있어서는 일단은 삼성전자의 이런 반도체 부문에 있어서 약간 좀 보조적인 모멘텀이 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삼성전자에 있어서 주된 실적 드라이브는 여전히 HBM이라든지 DDR5 등 이런 고부가 메모리와 AI 반도체 생태계 협력과 관련된 그런 이제 부분에서 매출 발생이 조금 더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이제 1, 2분기 이상 지속되게 된다면 삼성의 메모리 부분 영업 이익률 개선에도 충분히 우리가 개선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우리가 또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파운드리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파운드리 쪽에서 굉장히 큰 빅 호재가 나오기도 했었죠. 바로 이제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 칩을 맡게 됐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좀 살펴보니까요. 삼성전자 쪽에서 이미 테슬라의 그 전 세대인 AI 4 칩을 이제 생산을 했었고요. 그리고 AI 5 칩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TSMC가 전담을 할 그런 예정이었지만 삼성전자도 이제는 공동 생산 라인에 합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차기 이 AI 6칩 같은 경우에 거의 대부분 이제 맡아서 하게 된다. 그런 이제 내용들이 들어왔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규모만 하더라도 이게 7월 달에 나왔었던 이슈였는데 한 22조 정도 규모의 대규모 계약이었죠. 그래서 기존 이제 메모리 중심 실적 구조에서 이제는 파운드리 부문에 있어서도 매출 비중을 좀 키워나갈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 그전에는 적자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테슬라와의 대규모 계약이 이제 시사하는 바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파운드리 쪽에서도 삼성전자의 기술력이 어느 정도 조금씩 이제 올라와주고 있다,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이미 뭐 사실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는요, TSMC가 압도적으로 점유율 1위를 가져가고 있긴 합니다. 거의 시장 점유율 한 60-70% 정도 TSMC가 가져가고요. 원래 삼성전자 그래도 시장 점유율 한 15% 정도 됐었는데 TSMC에 계속 밀리고 그러니까 수율 자체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 밀리고 하다 보니까 점유율 자체가 10% 이하로 이제 떨어지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최근에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도 수율 개선이 상당히 지금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특히 삼성 파운드리 2나노 공정 수율이 원래 이제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올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한 30% 정도 수준이었다고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50% 수준까지 수율이 개선됐다고 해요. 참고로 TSMC 같은 경우에는요, 초기 시험 생산에서 수율이 이제 60% 정도 이상 달성을 하게 되면서 기술 신뢰도 측면에서 TSMC가 우위를 가져갔었거든요. 그래도 TSMC만큼은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만큼 수율 측면에서 많이 삼성전자가
개선을 해서 따라잡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율 개선이 일어날 수 있었던 때에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는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슬라 이런 대규모 수주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또 다른 빅테크 수주 가능성도 지금 열려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렇게 또 그런 수율 격차가 점점 더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고객사들도 삼성전자 쪽으로 파운드리를 계속 좀 이전을 해서 맡기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TSMC가 워낙 수주가 막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약간 배째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TSMC 2나노 웨이퍼 단가가요. 50% 정도 인상했다고 합니다. 보니까 약 3만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 2나노 웨이퍼 단가가 어느 정도냐면 2만 달러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TSMC에 비해서 약 한 30% 정도 이상 저렴하다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TSMC의 단가 인상에 따라서 또 일부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삼성으로 이동할까 또 검토 중에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들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가격 경쟁력을 원래 내세웠던 이유가 수율 격차가 워낙 많이 나다 보니까 이 가격 경쟁력이라도 일단 갖춰야 되겠다 해가지고 가격을 계속 좀 다운시킨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는 수율도 어느 정도 올라와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메리트가 생긴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엔비디아나 메타, 구글과 같은 이런 기업들을 만약에 고객사로 확보를 했다 했을 때는 그게 이제 그 시점에 정말 제대로 된 분수령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우리가 삼성전자를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 바로 이제 시스템 반도체 부분인데요. 시스템 반도체 특히 이제 모바일 부문에 있어서 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잘 만드는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바일에 들어가는 그 AP 애플리케이션 이제 프로세서도 삼성전자 쪽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엑시노스 2500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가 이제 수조원을 들였었는데 그 갤럭시 시리즈의 탑재가 불발됐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도 이제 좀 적자가 좀 많이 났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발한 엑시노스 2600이요.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엑시노스 2600 전에 엑시노스 2500이 이제 불발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대신 들어갔었던 게 퀄컴의 이제 스냅드래곤이라는 AP가 들어갔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엑시노스 2600이 이제 탑재가 됨으로써 퀄컴과 이제 병행 탑재하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갤럭시 S6 이후로 줄어들었던 이 엑시노스 탑재 비중이요. 이제 다시 50% 수준으로 이제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이 엑시노스 2600도 어디서 만드느냐? 당연히 삼성 파운드리 쪽에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자체 생산에 이런 이제 장점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퀄컴에 계속 이제 지출하던 비용만 하더라도 비용이 막대하거든요. 연간 거의 한 10조에서 11조 정도 이 AP를 이제 구매하는 데 썼는데 이 비용 자체가 이제는 절감되는 그런 효과를 누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엑시노스 2600도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하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 뭐예요? HBM4도 지금 이 통과를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또 범용 반도체 쪽에 따른 단기적인 그런 이제 영업이익 개선에 대한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지금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이제 수주 소식 들려오기 시작했죠. 그리고 끝으로 시스템 반도체마저 원래 이제 또 적자를 내고 있다가 이제는 비용 절감과 함께 이 자체 생산의 이득을 톡톡히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이제 봤을 때는요. HBM 그리고 구형 범용 반도체라는 그런 이제 사실 단일 모멘텀으로 움직임이 나왔었던 게 SK 하이닉스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전자가 전 사업 부분이 이제 고르게 좀 뭐가 좋아지려고 하면 계속 이렇게 좋아지나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분위기가 매우 지금 호전이 되고 있고 또 관련 소식들도 지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이런 파운드리 잡고 시스템 반도체 잡고 메모리 반도체까지 거의 진짜 올 라운더로 다시금
네, 시장에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는 삼성전자가 정말 아쉽게 메모리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이 SK 하이닉스의 2~3% 정도 밀리게 됐지만 내년에는 다시금 왕자의 자리로 기원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이제 가져가 볼 수가 있는 게 지금 현재 삼성전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계속해서 높여나가고 있는 증권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는 이제 10만에서 11만 전자를 이제 바라봤었던 증권사들이요. 최근에는 14만 원 이상 목표가를 높게 잡는 곳들도 있습니다. 저도 사실 방송에 나갈 때마다 11만 원 보세요. 이제 그 다음 말씀드렸던 가격 구간대가 이제 14만 원이었는데 지금 최근에 삼성전자가 10만 원대 이제 진입한 만큼 이제 14만 전자까지 진짜 기대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고요. 사실 이런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이 계절적으로 3분기, 4분기가 실적이 좋은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이번에 3분기에서도 삼성전자가 퍼포먼스 보여줬고요. 확실히 3분기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가 주가가 10만 전자까지 갔죠. 그럼 이제 4분기 실적이 나오는 1월 중순 그 기점으로 해서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금 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보통 이렇게 연초 같은 경우는요. 연초 랠리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시장 4,000p 올라오면서 삼성전자까지도 이렇게 주가 더 펌핑해서 올려주게 된다면은 지금 증권가 쪽에서 시장 지수를 이제 내년 한 4,500까지 보고 있는 곳들이 많이 있는데 같이 함께 시장 지수와 커플링 되는 흐름들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서 전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SK 하이닉스를 이제 투자를 해야 될지 삼성전자를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하셨던 분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지금 들어가도 될까 고민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또 이후에 3부, 4부 또 영상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제가 채널 운영하고 있습니다. Money is Life. 와이프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제 유튜브 채널도 많이 놀러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이번 또 3부 순서 준비를 해왔는데요. 저는 JW 인베스트 대표 곽유정이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로봇 섹터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 여름에 신사임당 채널에 영상 올려드리면서 가장 인기가 많았었던 이제 섹터 영상이 로봇주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거기 댓글들을 보니까 로봇 관련해서 이제 종목들 너무 많이 소개시켜 주셨는데 그 중에서 딱 한 종목 어떤 이제 유망 기업에 투자해야 되는지만 이제 원포인트로 알려주세요. 이런 이제 댓글들도 달렸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때 올려드린 영상에서 힌트 정말 많이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올려드린 영상 보신 분들 그리고 또 제 채널에서 제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텐데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한 종목은 맨 뒤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영상 보신 분들 최근에 이제 로봇주들 순환매 돌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수익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아직 진입 시점이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도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리는 종목 주목해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이제 로봇 관련 최근에 이제 들어오고 있는 이슈부터 좀 정리를 하면서 로봇 섹터 하면은 사실 또 섹터도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내용들이 많거든요. 뭐 하드웨어냐 아니면 소프트웨어냐 내지는 로봇 부품이냐 휴머노이드냐 이렇게 이제 갈리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대기업이 지분 투자하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봐 드릴까 하고요. LG, SK, 삼성 쪽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로봇 기업들 위주로 최근 근황들도 같이 함께 정리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 이슈들 함께 살펴볼까 하는데요. 지난 8월 달부터 들어왔었던 이슈였죠. 지금 로봇 관련주는 정부 정책 그리고 투자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좀 살펴보자면요. 노란봉투법은 일명 이 노사쟁이 가능성이 강화되는 그런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아무래도 노사 리스크가 커지는 그런 기업 입장에서는 사람 대신해서 차라리 자동화 설비로 그냥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자라는 이제 기조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봇은 또 파업하지 않고 그리고 또 초과 수당이나 노조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로봇 관련주들의 그런 시세를 좀 자극을 했었던 것 같고요. 또 시장에서는 이번 이제 노란 봉투법을 계기로 해서 자동화 설비 도입 수요가 앞으로 크게 증가할 것이다라고서 바라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런 로봇 자동화 업체 기업들이 시장에서 시세가 좀 더 강하게 나왔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사실 실질적으로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고 나서 실적 반영이 바로 이루어지는 그런 로봇 관련 기업들은 없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이 통과하고 나서 로봇 업종의 주가 상승폭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기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물류 관련 기업인 현대무벡스가 이제 8월에서 9월 한 달간 가장 이제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그 외에도 정부 정책 이슈 들어온 내용들을 또 살펴보면은 정부 쪽에서 AI 분야에 무려 150조 규모의 국민 성장 펀드를 이제 조성할 것이다라는 그런 발표가 있었거든요. 거의 한 5년 정도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30조 원 이상을 AI 분야 쪽에 집중 투자하겠다라고서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AI와 함께 로봇 산업에도 관련 자금이 이제 투자가 될 것으로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더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머노이드 로봇 규제 완화 계획도 발표가 됐습니다. 특히 지난 9월 달에 이제 규제 샌드박스가 심의 의결됐었거든요. 그래서 이 규제 샌드박스 내용 안에 보면요. 휴머노이드 로봇의 산업 현장 실증 과제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고요.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규제 샌드박스가 이제 개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규제 샌드박스를 진행하게 되면요. 로봇 자동화 기술이 기존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규제로 인해서 공장에 이제 도입하거나 이럴 때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품질 검증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밟았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시장 진입 장벽이 낮아지게 됨으로써 본격적인 상업화 단계로 로봇 관련 기업들이 사업용 로봇을 제공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게 된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일단은 LG 쪽에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 그러면서 노란봉투법과 이런 규제 샌드박스 완화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로봇 관련 기업들에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우리 국내 상장사들 같은 경우에는요.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LG전자가 지분 이미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로보티즈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요. LG전자가 2018년도경에 로보티즈에 약 한 9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해서요. 지분을 10%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지분율을 확인을 해보니까 한 7% 정도로 나타나긴 했거든요. 로보티즈가 가장 또 잘 만드는 이제 핵심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자체 액추에이터 브랜드인 다이나믹셀입니다. 그래서 이 액추에이터 공급 기술을 이제 토대로 해서 LG전자와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관련해서 또 MOU를 체결을 하기도 했었고요. LG전자는 로보티즈 기술을 자사 로봇 사업 강화에 계속해서 활용을 해왔고 로보티즈 역시도 LG전자라는 대형 고객사를 확보함과 동시에 어떻게 보면 또 투자자도 확보를 한 거잖아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봤을 때도 신뢰도 측면에서 이 로보티즈의 그런 이제 브랜딩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너지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좀 올해 들어서 LG전자와 협업을 굉장히 좀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자율주행 로봇인 개미를 LG전자 쪽에 납품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최근에 로보티즈의 주가 상승 동력이었던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를 LG전자 쪽에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LG전자 쪽에서는요, 이 로보티즈에서 만든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를 연구 개발용으로만 일단은 활용한다고 하고요.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자체적인 로봇 생산 능력까지 갖춘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LG전자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2018년도부터 지분 투자를 해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로보티즈 시장 가치가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90억을 지금 투자를 해서 최근 이제 기준으로 봤을 때 8년 사이에
약 9배 가량 이상의 가치가 지금 상승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 로보티즈가 만든 이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인 AI 워커가 최근에는 이제 오픈 AI 쪽과 이제 공급 논의 중에 있다라는 관련 이슈도 있었고요. 또 이 세미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는 노란 봉투 버스에도 지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게 지금 보시는 기사처럼 CJ 대한통운과 지금 휴머노이드 실증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AI 워커가 기존에 이제 로봇 그런 전시회 쪽에서 물품 4개를 이제 분류 포장하는 그런 작업을 또 선보이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런 물류나 제조 현장에서 자동화 적용을 지금 현재 목표로 하고 있는 게 AI 워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25년도 말까지 일단은 실증 사업을 완료를 하고 내년부터 주요 물류센터 쪽에 순차적으로 적용도 하고 상용화를 이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지금 물류 쪽으로 봤을 때 로보티즈에게 물류 자동화 시장 진입이라든지 그리고 또 적용 사례 확보라는 그런 이제 레코드가 쌓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로보티즈가 이런 관련 이슈가 있었다라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진입 관련해서는 저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왜냐하면 로보티즈가 최근까지도 계속해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우리 초보 투자자분들이 약간 뇌동격으로 올라타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 자체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로보티즈는 LG전자가 지분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관련 이슈가 들어왔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고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일단은 참고만 하시면서 다른 종목군들도 제가 계속 소개 도와드릴 테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LG전자도 지분 투자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정말 그 개별 호재가 없이 높은 지금 급등세가 최근 이제 한두 달 사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제 로보스타라는 기업인데요. 이 로보스타 같은 경우에도요. 2018년도경에 로보티즈와 마찬가지로 LG전자가 지분을 인수하기 시작했던 그런 기업 중 한 곳입니다. 당시에 지분 한 12%를 매입을 했고요. 2019년도 말 기준으로 봤을 때는 LG전자가 지분율을 33% 정도 보유하면서 최대 주주로 또 등극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사에서는 사실 이제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그 지분율이 한 20%, 33% 정도 LG전자 쪽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로보스타를 LG전자의 자회사 혹은 관계사로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LG전자의 로봇 사업 전략 가운데서도 핵심 축이 로보스타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견해들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용 로봇 전문 기업이기도 하고 공장 자동화 솔루션, 제조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조선 업종의 로봇 협력 소식들도 같이 좀 들려온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가 급등한 것인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이 이 규제 샌드박스, 그러니까 로봇 규제 완화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로보스타가 8월 대비해서 거의 상승률 자체가 200% 이상 정도 높게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개별 호재 자체는 좀 부재한 상황이에요. 수주 공시나 신기술 발표도 없었고요.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냥 주가가 최근에 나왔던 그런 정부 정책, 투자 이런 관련 기대감만으로 상승한 게 아닌가라는 좀 의문점이 드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테마 산승에 이제 편승한 그런 종목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 실제로 이제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올해 상반기 영업 손실도 소폭 이제 기록을 하기도 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4년간 그래도 로봇 관련 기업들이 적자 기업들이 많은데 흑자 기조를 유지해왔었던 그런 이제 명맥이 오히려 끊길 가능성이 존재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최대 주주인 LG전자와 뭐 지분 확대를 추가적으로 한다든지 전략적 제휴 발표 이런 부분들도 부재했거든요. 아무튼 기술력은 이제 우수하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재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는 둔화되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로보스타의 우리 시청자분들 신규 진입하는 거에 있어서도 보수적인 관점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떤 기업을 우리가 눈여겨 바라봐야 되냐? 자, LG전자에서 이제 지분 투자하고 있는 곳 중 한 곳이
또 웨어러블 쪽 관련 기업인 엔젤 로보틱스라는 곳인데요. 엔젤 로보틱스는 역시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이제 적자가 있는 곳들이 많다고 했죠.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수익성 개선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단기 성과보다는 사실상 이 지금 엔젤 로보틱스가 기술이라든지 또 해외 진출 전략이 가장 좀 중요하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시기이기도 해요. 그래서 엔젤 로보틱스 쪽에서 만들고 있는 이제 웨어러블 로봇들을 보면 거진 이제 재활 로봇들 위주로 만들고 있긴 하거든요. 고관절 보조 웨어러블 로봇에는 AI 기반 행동 인식 기능을 탑재를 했다고 하고요. 거기에다가 엔젤렉스 M20 같은 경우에는 말레이시아 같은 이제 동남아 쪽에 해외 수출을 이제 올해 또는 이제 내년에 조기 본격화할 것이다라는 그런 관련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이 해외 진출 모멘텀도 지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최근에는 국방용 웨어러블 로봇 공급 계약도 체결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이 LRG 넥스원과 선택형 다관절 보조용 의복형 유연 착용 로봇을 시제품을 제작을 해서 약 9억 원 규모의 계약을 맺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방산 업종에 약간 좀 진입이 살짝 발 좀 당겨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 웨어러블 로봇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시장이기도 하고 규모 자체가 다른 뭐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용 로봇 이런 시장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은 편에 해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퍼런스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만큼 기술력을 계속해서 좀 인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긴 하거든요. LG전자가 엔젤 로보틱스 지금 보유 지분이 한 6%에서 7% 정도 사이 수준으로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엔젤 로보틱스와 LG전자 간의 협업이 웨어러블 로봇 분야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같이 관련 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더라고요. 보니까 엔젤 로보틱스가 LG전자 쪽에 로봇 핸드용 구동기 개발 용역을 이제 수행한 적이 있다고 하고요. 또 자동화가 어려운 인력 작업의 근골격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협업 역시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젤 로보틱스와 LG전자 간의 이런 협업을 통해서 로봇 시장에서 계속해서 경쟁력을 쌓고 있는 곳이 엔젤 로보틱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이런 전략적 투자들을 고려해 봤을 때 그리고 LG전자가 지분 투자하고 있는 앞선 두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는 요즘이기도 하잖아요. 엔젤 로보틱스도 시장에서 재평가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전자가 지분 투자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엔젤 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여전히 조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SK의 날개를 단 유일 로보틱스를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학교 로봇, 다관절 로봇, 협동 로봇 등 이런 제품군들을 가지고 있는 로봇 관련 기업이고요. 또한 최근에는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개발까지 들어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올라갔었던 종목들을 보면 로봇 부품 관련 기업들도 시세를 강하게 냈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액추에이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액추에이터가 AI 워커 쪽에도 이제 쓰이게 되고 그리고 거의 매출의 대부분이 액추에이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일 로보틱스 쪽에서는 이러한 이제 액추에이터를 자체 이제 생산 개발한다. 라는 측면에서 로봇 부품 쪽의 수혜도 같이 동시에 입을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체적으로 내재화를 하게 되면요. 기술 독립성과 더불어서 원가 절감 효과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연내 시제품 단계에 진입을 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유일 로보틱스 하면 제가 SK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지금 지분 관계를 봤을 때는요. SK온의 미국 법인인 SK 배터리 아메리카 쪽에서 지분을 이제 5년 내 지분 23%를 주당 28,0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콜옵션을 이제 확보하게 된다면 SK온이 2대 주주에서 최대 주주 지분 40%를 이제 올라서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참고해 볼 수가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일 로보틱스가 산업용 로봇을 또 제조용 로봇을 만들고 있다 보니까 향후에 그 SK온의 미국 배터리 공장 생산 라인에서 이 유일 로보틱스의 이런 로봇 관련 기술들
부분들이 자동화를 이제 구축하는 데 있어서 향후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이 유일 로보틱스 쪽에서 고하중 다관절 로봇을 개발을 했더라고요. 자동차 배터리 대형 제조 라인 쪽에 적용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미 국책 과제로 사내 테스트 단계에 진입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제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려면 또 산업용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미국의 산업용 UL 인증도 취득을 해서 미국 공장 납품 조건도 지금 충족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 진출을 위한 지금 발판은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국내 쪽에서는 청라 쪽의 신공장도 완공을 한 상황이거든요. 연 2,300억 원 규모의 생산 능력을 또 확보를 한 상황이고 수주 증가에 따라서 추가 생산 라인 증설 계획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일 로보틱스가 지난 4월 달에 이렇게 SK온의 콜옵션 관련 이슈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가 상승하고 나서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계단식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이제 관련 종목들 시장에서 시세에 나오고 있는 중인데 지금 ESS 쪽으로 해서 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매출도 반영되고 있는 또 시점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2차 전지 쪽과 배터리 쪽 관련 수혜의 기대감도 같이 함께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이 유일 로보틱스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일 로보틱스는 사실 투자용으로도 저는 괜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콜옵션 행사까지 좀 더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추가라도 해놓으시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요. 주인공은 제가 항상 마지막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네, 마지막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요. 삼성전자가 이제 콜옵션을 이제 행사하게 되면서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또 편입이 된 또 로봇 관련 기업이기도 하죠. 최근에는 양팔 로봇 솔루션인 RB 시리즈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 AI 기반의 자동차 헤드램프 조립 자동화 공정 등에 적용할 가능성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들어오고 있는 정부 정책 이슈가 사실상 거의 산업용 로봇 내지는 물류 로봇 단으로 해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플라이비라는 곳과 피지컬 AR가 결합된 이런 양팔 로봇 솔루션을 이제 개발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 자동화 시장에 이제 본격 진출할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은 이족 보행 로봇,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 토대가 되는 그런 로봇을 만든 기업이기도 하지만 사실 매출 핵심군은요 협동 로봇입니다. 이런 이제 협동 로봇을 기반으로 해서 제조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군에 이미 좀 진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는 해외 쪽에도 지금 계속 수출 물꼬도 많이 튼 그런 상황이거든요.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미국, 캐나다, 인도 등으로 지금 수출 물꼬가 트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긍정적이고 국내에 있어서는 조달청과 온라인몰, 삼성 SDS 이런 파트너사 45곳을 통해서 다양한 B2B 고객도 확보를 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허도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보유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휴머노이드 그리고 또 다양한 폼팩터 로봇을 가지고 있는 게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지금 또 협업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 향후에 이런 다양한 형태의 로봇들이 조선이나 제조 현장에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 중에서 삼성중공업과 이제 협력 기대감도 같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이런 로봇 플랫폼 기술을 산업 현장, 그러니까 제조 조선으로 이제 확대 적용하게 된다면 지금 조선 쪽은 마스가 프로젝트 관련 이슈들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이제 수혜도 같이 톡톡히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선이나 이런 제조 현장에 적합한 로봇을 제공하고 기능 개발을 이제 담당을 한다고 하고요. 삼성중공업 쪽에서는 이러한 로봇을 활용한 조선 그런 제조 현장의 자동화 솔루션 제공 및 운영을 이제 담당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제는 단순히 휴머노이드 로봇 쪽으로만 볼 게 아니라 산업용 로봇 쪽으로 해서 그리고 지금 또 조선 업종의 또 수혜 기대감까지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시점에서 저는 주목해볼 만한 그런 관련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다시금 로봇 대장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하게 될 만한 그런 시세 흐름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라고서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
로봇 관련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제가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유튜브 채널창에 와이프라고 검색하면은 제 채널 나오니까요. 많이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사임당 채널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JW 인베스트 대표 곽유정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려드린 1부부터 3부까지의 영상 잘들 보고 계신가요? 벌써 4부 순서까지 마지막 순서 달려오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원전 관련된 내용들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지난 6월 달이었죠. 체코 수주 본계약 체결 이후로 지지부진하게 갔었던 이 원전주가요. 최근 근래 들어서 다시금 주가가 꿈틀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들어가는 거 이미 늦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원전주 중에서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원전 쪽도 AI 슈퍼사이클 속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ETF를 공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럴 바에 계속해서 요즘에 영상 찍어드리면서 말씀드리지만 최근에는 대장주 한 놈만 공략하셔도 충분히 수익 보실 수 있는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원전 관련 최근에 들어오고 있는 이슈들 같이 좀 봐드리고요. 먼저 이제 대장주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 있겠죠. 이 두 기업들 위주로 최근 현황 좀 봐드리면서 그렇다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현대건설을 공략하라는 건가요? 또 의문점이 드시겠죠. 그에 대한 저의 대답은 영상 말미쯤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 이슈부터 같이 함께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최근에 미국과 이제 우리나라가 마스가 프로젝트, 그러니까 조선협력에 이어서 원전협력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명 마누가 프로젝트인데요. Make America Nuclear Power Great Again 이라는 명명 하에 원전 쪽에 있어서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개념으로 이 마누가 프로젝트가 시작해서 키워드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 이 AI 슈퍼사이클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해서 지금 전력 수요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요즘이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전력주라든지 재생에너지, 원전 관련주 모두 다 지금 산업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시세가 시장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 중이기도 하고요. 또 이런 구조적인 환경 속에서 생성이 된 전력을 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인 ESS 산업도 지금 2차 전지 쪽에서 아주 핫하게 떠오르고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전 쪽은요, 우리가 또 에너지 패권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지금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원전 확대 정책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역시나 원전 산업 부흥 행정 명령을 이제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또 빠른 시일 이내에 원전 10기를 이제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원전 산업에 있어서 관련 시공부터 건설까지 다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국가 중 한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미 외국형 원전 노형 인증을 받은 그런 이력들도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기술 파트너로서의 위상도 당당하다고 볼 수 있고요. 체코 원전 수주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해외 쪽에 본격적인 그런 레코드를 쌓아나갈 수 있을 만한, 어떻게 보면은 기술적으로 공인 인증을 받은 셈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다른 추가 원전에 대한 수주 모멘텀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초에 이제 들어왔었던 이제 원전 쪽의 노이즈가 웨스팅하우스 이제 목리 이슈가 한번 들어왔었죠. 그래서 이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유럽 쪽의 그런 이제 수주 권한은 웨스팅하우스가 가져가고 비유럽권, 예를 들어서 뭐 중동이나 동남아시아 이쪽 국가에 한해서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따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좀 노이즈가 부각이 되다가요, 이제는 다시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 쪽에서 합작사를 설립해서 미국 시장을 이제 진출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관련 기대감도 들어왔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관련 이권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가 좀 정체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협업이 기대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원전 시장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
미국일 수밖에 없겠죠. 땅덩어리 자체가 말도 안 되게 넓기 때문에 체코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기수의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가 있다라는 점이 일단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대형 원전 수주를 또 기반으로 해서 SMR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파생되는 그런 수주들을 따낼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미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웨스팅하우스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수주 일감을 다 가져가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웨스팅하우스 같은 경우는요, 이전에 이런 원전 관련 기술을 우리나라에 이전을 한 만큼 굉장히 높은 수준의 시공 그리고 기술 능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탈원조 기조로 가게 되면서 또 원전 시공 능력이 웨스팅하우스가 많이 좀 축소된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 사이에 주인이 여러 번 바뀌기도 했었거든요. 지금은 사모펀드 쪽에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 이렇게 독자적인 기술을 이제 이전해줬었던 그런 이제 IP 있죠. 기술 특허권 이런 것들을 지금 토대로 기술료를 받으면서 매출을 이제 명맥을 좀 유지를 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내지는 이미 이제 건설되어 있는 그런 원전을 유지, 보수, 정비하는 쪽에만 사실 웨스팅하우스가 매출이 나고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원전 쪽 관련해서 산업이 많이 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기술 파트너로서 이제 위상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있고, 웨스팅하우스 쪽에서 아무래도 미국에 대적할 만한 선진국과 같이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다면은 아무래도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진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게 그러면서도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동맹국 쪽으로 이제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바로 이제 우리나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지금 원전 시공 능력부터 건설 능력까지, 그리고 이제는 해체까지 전 밸류체인 관련해서 모든 이 원전 산업의 풀 밸류체인을 다 아우를 수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이런 미국 원전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관련 여러 가지 협약들 이미 물밑에서 많이 작업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또 한국수력 원자력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곳들은 미국 내 소형 모듈 원자력, 그러니까 SMR 사업 을 위한 공급망 협력 논의도 계속해서 진행했었던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원전 쪽에 이제 협력이 강화되게 된다면 원전 수출 확대에서도 굉장히 유리할 수밖에 없고요. 또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거대 시장 진출에 대한 모멘텀, 거기에다가 공급망 확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매력도가 높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모멘텀이 들어왔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원전 쪽은요, 산업 협력을 넘어서 정책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그런 이제 협상 구조가 맞닿아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결국에는 산업 협력이 이제 무역 협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중요한 키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고, 향후에 공급망 재편과 에너지 안보 전략이 다 복합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지금 이 복합적인 그런 산업군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 세계적인 그런 원전 확대에 대한 기류 자체가 이제 앞으로 향후 이런 원전 관련 기업들의 주가나 밸류에이션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지금 이제 웨스팅하우스는 최근에 뭐 미국 내에서 어떻게 뭘 하고 있냐 이런 부분들도 살펴봤더니, 웨스팅하우스가 캐나다의 브룩필드 자산운용 그리고 우라늄 기업인 카메코와 함께 약 110조 규모의 신규 원전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내용의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원전 르네상스를 이제 가속화하기 위해서 지금 웨스팅하우스 쪽에서도 계속 이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어 나가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미 웨스팅하우스의 주요 협력 파트너사가 누구냐? 우리나라 기업들 이미 많이 맺고 있기도 하죠.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주기기 공급사입니다. 그리고 SMR 쪽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SMR 파운드리 쪽은 잡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기기 쪽에 있어서는 원자료 압력 농기라든지 증기 발생기, 가압기 이런 주기기들을 납품해온 그런 파트너사로서 앞으로 수조 원대의 기자재 수출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북미 공급망에 있어서도 사실상 핵심 제조 파트너사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두산에너빌리티 당연히 부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요. 2022년도부터 기점으로 해서 웨스팅하우스와 대형 원전 글로벌 사업 공동참여 협약 MOU도 체결을 한 이력들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 원전 설계, 조달, 시공 이거를 이제 EPC라고 표현하는데 이 EPC 분야에서 웨스팅하우스의 핵심 협력사로 자리 잡고 있는 곳이 현대건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요. 최대 60조 규모의 이 EPC 수주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해 볼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더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각각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종목을 갔을 때 어디까지 이제 목표를 잡고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같이 좀 살펴보는 게 좋겠죠. 자, 첫 번째로는 두산에너빌리티를 같이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사실 두산에너빌리티가요. 지금에야 시가총액이 50조 돌파하면서 완전하게 이제 부활이 된 그런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요즘인데 5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원래 이제 두산중공업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채권단 관리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위기로 구조조정까지 거칠 정도로 굉장히 상황이 좋지가 않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렇게 기업 내에서도 체질 개선도 하고 또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맞물리게 되면서 이제는 에너지 전환 패러다임 속에서 핵심 플레이어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 게 두산에너빌리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전 쪽에 있어서는 이미 지금 체코 두코마니 수주도 따낸 상황이고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진출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MR 관련해서도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 공급망 진입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산에너빌리티가요. 지금 보니까 최근에 계속 관련 수주 소식들이 많이 좀 들려오고 있는 요즘인데 올 10월 달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가스터빈 2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두산에너빌리티가 이제 자체 개발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리고 또 첫 수출한 국가가 미국이라는 점이 또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이제 가스터빈 수출 사례에 있어서도 일단은 1호 사례가 됐다라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런 이제 가스터빈 같은 경우에도 단기간에 전력 공급이 가능한 LNG 복합화력 발전소에 있어서도 수요가 지금 급증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관련 수주 소식이 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복합화력발전소 관련돼서 이슈 모멘텀 타고 있는 또 에너지 관련 기업이 대표적으로 또 BHI이기도 하잖아요. BHI도 SMR 보조기기를 만들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복합화력발전소 수요 폭발에 따른 수익 기대감도 굉장히 크게 들어오고 있어서 수주 잔고 계속 쌓여가고 있는 요즘이기 때문에 주가상으로도 그만큼 신고가 랠리를 이어나가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가스터빈 쪽에서는요. 빅3 기업들이 있어요. 다 해외 기업인데요. 지금 이 빅3 기업들도 수주 잔고가 지금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제 공급 여력은 이제 한계치까지 다다른 상황이거든요. 그 틈새를 지금 두산에너빌리티가 비집고 치고 나가는 어떻게 보면은 틈새 시장에서의 유일한 후발주자로 지금 시장에서는 좀 평가를 받고 있는 중이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원전 쪽에서는요.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에 두산에너빌리티가 참여하게 됐다라는 관련 이슈가 나왔습니다. 이 페르미 아메리카가 하나로 약 700조 수준의 사업비 규모의 엄청 큰 대형 프로젝트거든요. 원전 4기 정도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미국의 에너지 개발 기업인 이 페르미 아메리카와 같이 함께 이제 협력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그러면서도 이제 미국 원전 공급망 편입에 있어서도 첫 관문을 열게 됐다라고서 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용 핵심 단조품 준비 계약을 체결을 하면서 실제 제작 계약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향후에 붐 공사를 착수하게 될 경우에 핵심 기자재 공급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원전 EPC 공급망에 이제 편입이 되면 장기 성장축으로서 이 미국 시장이 아주 중요한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는 이런
원전 공급망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전에는 거의 정부 주도로, 그러니까 한수원이나 한전 중심이었거든요. 원전 생태계가. 근데 이제는 민간 중심 구조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선두에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많습니다. 웨스팅하우스의 이런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정부 사업 자체가 약간 지금 좀 정체되어 있긴 하지만요. 현대건설과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이와 별개로 지금 민간 주도로 진출을 하고 새로운 활로를 계속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고요. 가스터빈뿐만 아니라 지금 복합화력 부분까지 지금 전례 없는 호황기에 진입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시점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에너지 선두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술적인 흐름들에 앞서서 투자자별 매매 동향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마누가 프로젝트 관련 이슈 들어와서일까요? 연기금 쪽에서 순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고요. 사모펀드 쪽에서도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와주고 있었네요. 최근에 투신과 사모펀드 쪽에서도 수급이 이렇게 일부 들어와주고 있었네요. 결국에는 또 요즘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이 또 주도하는 시장이다 보니까 수급 동향을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굉장히 좀 최근까지 많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기관 쪽에서 다시금 수급이 들어오는 걸로 봤을 때 향후 상방 가능성 더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일봉상 움직임도 함께 보면요. 6월달 이후로 사실상 박스권에 갇혀 있는 단기 흐름들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박스권 구간대를 10월달 이제 기점으로 이제 돌파해주기 시작하면서 97,400원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TV 방송 나갈 때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7만 원대 돌파하게 되면 10만 원대까지는 무난하게 상단 열어두고 보셔라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또 10만 원 구간대에서 약간 좀 주춤한 모습이거든요. 그래도 지금 너무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월봉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월봉 흐름 보니까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N자 파동으로 올라와주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 14만 원까지 갔었던 종목이죠. 그래서 14만 원까지 목표가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봤을 때 2만 원 단위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레벨업 하는 구간대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설정할 경우에 이제 8만 원 다음 구간은 이제 10만 원, 10만 원 다음 구간은 12만 원, 12만 원 다음 구간은 14만 원. 이런 식으로 목표가를 상향하면서 흐름들 살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저는 접근하는 거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 막 비중을 30%, 50% 담아라 이건 아닙니다. 올라가는 추세 속에서 이제 매수도 진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5%에서 눌림목 나오면은 거기서 또 추가적으로 5% 이런 식으로 눌림목을 좀 감안을 하셔서 비중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좀 고려하시면서 들어가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사실 다른 종목들 같으면은 비중 이제 5%부터 천천히 들어가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지금 시점에서 그대로 올라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비중 10%에서 최대 비중 한 20%대 정도 보시면서 들어가시는 것도 전략상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다음 종목이죠. 두산 에너빌리티와 이제 대적할 만한 기업. 네, 현대건설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요, 이미 지금 체코 쪽에서 기술 신뢰에 대한 확보도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공급망 진입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최근에 보니까 현대건설과 한수원, 두산 에너빌리티 이제 컨소시엄이 원전 건설 사업 수주도 일단 성공했기 때문에 건설을 먼저 해야지 그다음 주기가 들어가잖아요. 어쩌면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선제적으로 매출 반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보니까 폴란드 루무자 원전 2차 사업,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입찰 등에서도 현대건설이 EPC 그러니까 설계 조달 시공 파트너 후보로 지금 현재 참여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팀코리아로 이렇게 참여하는 게 아니더라도 기업으로 민간 주도 기업으로 이렇게 또 참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현대건설 쪽에서 참여를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수원 중심의 이런 컨소시엄 내에 있어서도 시공, 공정 관리 전문사로
현대건설이 자리를 잡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건설주 했을 때 부동산 경기 내지는 금리 이런 부분에 움직임이 나왔다면 최근에 이제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원전주로 완전히 좀 자리매김한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원전 해체 시장도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잘 살펴보면 이미 미국의 홀텍사와 인디안포스트 원전 해체 협력 계약을 맺기도 했었고 그런 이제 협력을 토대로 해서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에 이제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고리 1호기 해체 사업에도 현대건설이 또 참여가 지금 굉장히 유력한 상황이고요. 원전 해체 시장은 우리 국내에 있어서도 30년간 20조 이상 국내 지금 원전 28기 중에서 12기 정도가 지금 폐로가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도 매출 발생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 또 SMR 부분도 잘 보시는 게 좋은데요. SMR 쪽으로 봤을 때도요. 하나오션, 두산에너빌리티, 삼성물산과 함께 국내 SMR 얼라이언스도 협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에너지 관련 기업인 뉴스케일 파워와 SMR 공동 기술 개발도 같이 함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SMR 쪽에서도 현대건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원전 시장에서 봤을 때도 신규 수주 가능성 매우 높은 상황이죠. 정부의 1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추가 신규 건설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원전 모멘텀이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계속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12월 중에 발표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계속 관련 모멘텀 추가적으로 타게 될 가능성이 높겠죠. 거기에다가 현대건설의 두산에너빌리티와 함께 페르미 아메리카 프로젝트 같이 참여하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원전 4기면 일단 60조 이상의 수주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또 향후 설계 조달 시공까지 총괄할 가능성 현대건설 쪽에서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기업 최초로 이런 미국의 대형 원전 시장에 공식적으로 진입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전 르네상스 정책에 직접적으로 이제 현대건설도 편입이 되면서 한미 원전 동맹의 핵심 교두보로 앞으로 계속 부상하게 될 가능성 높다고 보고 있고요. 자, 현대건설도 투자자별 매매 동향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보다도 훨씬 더 기관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는데요. 투신과 연기금 그리고 사모펀드 쪽에서 메이저 수급들 위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구간을 보니까 체코 원전 수주 이후로 조정이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3개월 정도 조정이 나왔었는데 다행히 흐름이 지지 구간 잡혀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54,000원 구간대 기점으로 해서 반등세 최근 들어서 강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습인데 제가 봤을 때는요. 역시나 월주봉 보셔야 됩니다. 월봉 흐름 봤을 때 지금 N자 파동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사실 현대건설은 지난번 체코 수주 이슈 있었을 때 전문가 분들마다 다 똑같은 가격 구간대를 목표가로 잡았거든요. 바로 이제 9만 원대입니다. 과거 2007년도 그리고 2011년도 이렇게 쌍봉 구간대, 이 구간대가 강력한 매물대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승기가 나왔을 때 9만 원 구간 다시 이제 재도될 가능성 높고요. 보통 이런 업황 사이클을 타게 될 경우에는 이런 의미 있는 구간대를 돌파하게 될 가능성도 매우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고가 흐름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지금 이제 눌림목 반등으로 추세 돌아가는 만큼 현대건설도 한번 잘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답변이 이제 나올 차례죠. 그럼 두산에너빌리티를 공략해야 돼요? 현대건설을 공략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 시청자분들이 질문 주실 것 같은데 저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원전 ETF를 공략할 필요 없이 지금 주기기 쪽에서는 두산에너빌리티, 건설 쪽에서는 현대건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두 기업 모두 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잘 쥐고 가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여지고요. 각각 비중은 뭐 10%, 10%씩 이렇게 나눠서 가져가시는 것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투트랙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더 빨리 가면 갈수록 또 우리 시청자분들 수익을 또 빠르게 극대화할 수 있는 또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관련 흐름들 잘 살펴보시면서 원전주, 중성주 급등을 노려보는 것도 좋겠지만 이런 안정적인 대장주의 추세 매매 관점에서 두 종목을 투트랙 전략으로 가져가는 것도 저는 유효한 시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가 또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거든요. Money is Life. 와이프라는 채널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 채널도 한번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번에 신사임당 채널에서 불러주시면 또 감사히 또 나와서 또 좋은 전략들 세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